고사성어 이야기. 난형 난제. 누가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후한 말의 혈령 진식에게는 진기와 진심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부자는 상군자로 불릴 만큼 덕망이 높았다. 진기 아들 진군이 어렸을 때 진심의 아들 진충과 더불어 제각기 자기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자랑했지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통에 오열을 가릴 수 없게 되자 할아버지인 진식에게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진식은 이렇게 말했다. 원방도 형 되기 어렵고 개방도 동생 되기 어렵구나. 훌륭한 동생에 형 노릇하기도 어렵고 훌륭한 형에 동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누가 훌륭하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남귤 북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약하게도 되고 착하게도 된다는 말.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에 안영이란 재상이 있었다. 초나라 영왕이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안영을 초청했다. 안영이 인사를 하자 영왕이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제나라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 모양이요.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다니. 키 작은 것을 비꼬는 영왕의 말에 안영은 태연하게 대응했다. 제나라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고릅니다.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지요. 그때 포리가 죄인을 끌고 지나갔다. 영왕이 포리에게 물었다.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제 나라 사람인데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영왕은 입가에 웃음을 띠며 안영에게 물었다.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오? 모욕적인 말에도 안영은 낯빛이 변하지 않았다. 강남의 귤을 강북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것은 토질 때문입니다.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된 것을 보니 이곳의 풍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낭중 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즉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추려 해도 드러남을 비유하는 말. 전국시대 말 진의 공격을 받은 조의 해문왕은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원조를 청하기로 했다. 평원군은 자신을 보필할 20명의 수행원을 뽑으려 했는데 19은 쉽게 선발했으나 나머지 한 사람을 뽑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이때 모수라는 식객이 앞으로 나서 말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평원군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3년 되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내 집에서 식객으로 머문 지 3년이나 되었으면서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재주를 보인 적이 없지 않은가? 그것은 나리께서 여태까지 저를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송곳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평원군은 재치 있는 답변을 한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그의 활약 덕분에 성대한 대접을 받았음은 물론 초왕에게서 원주를 하겠다는 승낙도 얻었다고 한다. 누란 지세.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이 위험한 상태를 비유한 말. 중국 전국시대에 위나라 사람 범저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중대부 수가를 수행했다. 그런데 범저가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수가보다 인기가 높았다. 이를 시샘한 수가는 귀국하여 범저가 제나라와 내통하고 있다고 모함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힌 범저는 책사답게 옥조를 설득하여 탈옥을 했고 장록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내다가 진나라에 사신 왕계의 도움으로 진나라로 망명했다. 왕계는 진왕에게 범저를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범저가 진나라를 평하여 알을 포개놓은 것보다 위태롭다고 했으니 그를 기용하면 능히 국태민안을 얻을 것입니다. 진의 소왕을 섬기게 된 범저는 원교 근공책을 도모하는 등 외교정책에 큰 공을 세웠다. 당랑 거철.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덤빔.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바퀴를 향해 덤비는 것을 보았다. 맹랑한 놈이로다. 대체 무슨 벌레인가? 장공이 묻자 수레를 모는 어자가 대답했다. 사막이라는 벌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을 모르는 놈인데 제 힘도 생각지 않고 강적에게 마구 덤벼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다. 저 벌레가 인간이라면 틀림없이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돌려 피해가도록 하라. 마부 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시선으로 불리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당의 성도에서 자랐다. 어린 그는 상이산에 들어가 수학했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이 나자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산을 내려온 이백이 계곡의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다. 그렇게 큰 도끼를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할머니의 말을 들은 이백은 생각을 바꾸어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그 후 이백은 마음이 흐트러지려 할 때면 바늘을 만들고자 열심히 도끼를 갈던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곤 스스로를 채찍질했다고 한다. 맹모 단기.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을 때 짜던 배를 칼로 잘라서 훈계했다는 것으로 어머니의 엄격한 자녀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 공부하던 맹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배를 짜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다. 네 공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느냐?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칼을 들어 짜고 있던 배를 한숨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배를 왜 끊으십니까? 맹자가 놀라묻자 어머니가 답했다.
네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자란 모름지기 학문을 배워 이름을 얻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너는 학문 익히기를 멈췄으니 다른 사람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고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생계를 위해 배를 짜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맹자는 깊이 반성하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스승으로 섬겨 쉬지 않고 배움에 힘쓴 결과 천하의 명류가 되었다.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티없고 고요한 심경. 노나라의 발목 절단의 형벌을 받은 왕태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의 주위에 많은 제자가 모여드는 것을 본 공자의 제자 상계가 물었다. 형벌을 받은 데다가 빼어날 것도 없는 이에게 어째서 저토록 제자가 많은가요? 이에 공자가 답했다.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멈춰있는 물을 거울로 삼는다. 왕태의 마음은 멈춰있는 물처럼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거울 삼아 모여드는 것이다. 또한 장자 덕충부편에 이런 말이 실려있다. 거울이 밝으면 티끌과 먼지가 앉지 않으며 티끌과 먼지가 앉으면 밟지 못하다. 오래도록 현자와 함께 있으면 허물이 없다. 모순. 창과 방패라는 말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 전국시대 주실의 위령이 땅에 떨어져 군웅이 천하에 난립하여 서로 패를 다투고 있었다. 초나라 어느 도시에서 창을 파는 상인이 이렇게 외치며 사람을 불러 모았다. 이 창은 무척 예리하므로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인은 또 방패를 꺼내들고 이렇게 외쳤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합니다. 어떤 창이나 칼도 막을 수 있지요. 그때 한 사내가 상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파는 창으로 당신이 파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자 상인은 급히 물건을 챙겨 도망가고 말았다.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안다. 공자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안회와 자공이 뛰어났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너와 안회를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저를 어찌 안회와 견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이지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 공자는 자공의 대답에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네 스스로를 잘 알고 있으니 기쁘구나. 미생지신. 신의가 굳음 또는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 동행가로 유명한 소진은 신의가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다음과 같은 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미생은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갔으나 웬일인지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생이 계속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생은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교각을 끌어안은 채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같은 전국시대를 살다간 장자의 견해는 그와 반대로 부정적이었다. 장자는 공자와 대화를 나눈 유명한 도둑 도척의 입을 빌려 미생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인간은 책형당한 개나 물에 떠내려간 돼지, 아니면 쪽박을 들고 빌어먹는 거지와 마찬가지다. 쓸데없는 명분에 구애되어 소중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방약, 무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 위나라 사람인 현가는 성격이 침착하고 생각이 깊으며 문학과 무예에 능했고 애주가였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 청운을 품고 위나라의 원군에게 국정에 대한 포부를 피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를 떠돌며 현인과 호거를 사귀었다. 특히 연나라에서 사귄 비파의 명수 고점리와는 무척 친해서 술을 자주 마셨고 취중에 고점리가 비파를 켜면 현가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처량함을 느끼면 둘이 얼싸안고 울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모습은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현가는 연나라의 태자 단의 부탁으로 훗날 시황제가 된 진나라의 정을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원래 방향무인은 당당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뜻이 변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거나 무례한 태도를 표현할 때 쓰인다. 비슷한 말로 안하 무인이 있다. 배수, 지진.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비하는 비장한 각오를 비유한 말. 한나라 유방이 제위에 오르기 2년 전인 204년, 명장 한시는 유방의 명령에 따라 장이와 함께 위나라를 격파한 여세를 몰아 병사 수만을 이끌고 조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조나라의 군사전략가 이좌거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자고 했으나 재상 진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보를 입수한 한시는 기병 2천을 조나라가 쌓은 성 뒤편에 매복시킨 뒤 병사 1만으로 하여금 강을 등지고 진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시는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다가 조나라 군사들이 성을 나와 공격하자 거짓으로 도망쳐서 강가에까지 유인한 후 필사의 각오로 전투를 시작했다. 앞에는 적, 뒤에는 무리니 한나라 군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미리 매복했던 이천의 군사는 조나라의 성을 점령했다. 결사적인 항전에 지친 조나라 군사가 견디지 못하고 성으로 후퇴했지만 성은 이미 한나라 군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배중 사형.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란 뜻으로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비유한다. 진나라의 악광이 하남 태수를 지낼 때의 일이다. 이틀이 멀다고 자주 놀러오던 친구가 웬일인지 발을 딱 끊고 찾아오지 않았다. 악광은 이를 궁금히 여겨 직접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자네 무슨 일 있는가? 요샌 통 얼굴도 안 비치니.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 술을 마시지 않았나? 그때 술을 마시려는데 잔 속에 뱀이 보이는 것 같았네.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냥 마셨는데 그 후로 몸이 좋지 않다네. 친구의 말을 들은 악광은 의아하게 여겼다. 지난번 술자리는 관가의 자기 방이었기 때문이다. 방에 뱀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돌아가서 자신의 방을 살펴보던 악광은 벽에 걸린 활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악광은 그 친구를 다시 초대해서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히고 술잔에 술을 따랐다.
어떤가? 뭐가 보이나? 마찬가지로 술잔에 뱀의 모습이 비치는군. 그 뱀은 벽에 걸린 활에 그려져 있는 것이네. 뱀의 그림이 자네 술잔에 비친 것이지. 그날 이후 친구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